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항일의병운동, 일명 의병항쟁이라고 불리는 국권수호 운동의 한 갈래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자, 바로 무력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저항을 하는 반외세, 반침략 운동에 해당하는 국권수호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뜨겁고 치열하게 일제에게 저항을 하는 사이에 이러한 의병 활동을 보면서 이런 그런 방식으로는 나라 살릴 수 없는데 이거 잘못된 방식인데 라고 하면서 이 의병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좀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집단이 당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의병의 무력적인 저항 방식은 일종의 야만적이고 짐승과 같은 방식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진정으로 이 나라를 되찾으려면 중요한 것은 교육, 경제 발전, 요런 것과 같이 실제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백성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애초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게 된데 국권 침탈을 당하게 된 것에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국권이 뺏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만큼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많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방식의 이제 실력을 키우자라는 국권수호 운동을 우리는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항일의병 항쟁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권수호 운동의 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국 계몽 운동은 아니 쟤네가 짐승같이 군다고 우리도 짐승처럼 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무식하게 뛰어댕긴다고 진짜 일제가 물러날 줄 알아?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제 펜이 칼보다 더 강한 시대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제 문화적인 교육적인, 경제적인 방식의 저항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애국계몽 운동이 훨씬 더 효과가 있어 라고 말을 했던 이유. 실은 이들은 이미 이전에 비슷한 활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즉, 백성들에게 계몽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여니까, 강연회를 열었더니, 혹은 신문을 읽게 만들었더니, 뭔가 백성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근대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내정 간섭에도 저항을 하고 이권 침탈에도 저항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지. 바로 과거에 독립협회, 우리 서재필 독립신문 기억나죠? 바로 이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대개 이 애국계몽운동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독립협회 출신답게 이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할 때 독립협회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계몽운동 단체를 설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단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당시에 유명했던 초창기 단체로는 우리 학습지에도 있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같은 단체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단체들은 민중들에게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토론회, 뭐 강연회, 혹은 집회, 요런 것들에 참여를 유도하면서 백성들을 계몽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문이나 학교 역시도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활동 초창기에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보이지 못합니다. 바로 이 단체들이 공통적인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실은 이 단체들이 계몽 활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가지게 된 심각한 문제예요. 자, 바로 이 계몽 활동 도중에 백성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일제에게 저항하는 단체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 모이세요. 여기 이번에 일제에 저항하는 무슨 단체 만들었어요 하면서 굉장히 공개적인 개방적인 형식의 운영,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백성들 모으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리 오세요 하고 이제 백성들을 불러대면 문제는 백성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오느냐? 일제가 오는 거야. 여긴 너 뭐 만드는 거니? 지금 우리 일제한테 저항하는 거니? 이러면서 일제가 여기를 굉장히 감시하고 견제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수밖에 없어요.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러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계몽운동 단체들은 활동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수명 자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뭐 좀 활동하려 하면 없어지고 좀 활동하려 하면 없어지고 이런 식의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일제가 좀 감시를 적게 해요. 운영을 좀 할 때도 이 민중들 입장에서 이 백성들 입장에서 실은 이 계몽운동을 조금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말했던 단점인데요. 실은 이때 민중 백성 중에는요, 이미 의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우리 영상에서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이 의병이라는 게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앞집 아줌마, 우리 옆집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 혹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의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릴 적부터 정말 단짝 친구였던 친구가 이번에 의병에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이 의병이 과연 무슨 활약을 할까? 내 친구는 과연 살아있을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걱정이 돼 죽겠는데 그런데 내 딴에는 계몽운동이 또 맞는 것 같아서 공부하려고 여기 가면은 여기 이제 계몽운동 단체 사람들이 아유 의병 저거 진짜 잘못된 방식인데 아유 무식한 것들 막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 의병활동 뭔가 무력적인 저항을 굉장히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는 거고요. 패는 칼보다 강한데 저렇게 무기 들고 싸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지. 약간 이들의 심리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 때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복장이 터지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봤듯이 의병이 의미 없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활동인데, 막 이런 거 이제 비판적으로 보니까, 좀 화가 나려고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하나 민중의 심리를 또 거스르는 게, 자, 이 사람들이 독립협회 출신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점인데요. 자, 우리 독립협회 할 때 배웠던 한계점이죠. 자, 이들은 백성이란 존재, 백성의 능력을 높게 본다, 낮게 본다? 그치, 낮게 과소평가한다라는 게 교과서의 그 평가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협회는 결론적으로 아무리 이들을 이제 계몽을 한다고 해도 결국 백성은 언제까지나 계몽을 당해야 되는 뭔가 수동적인 존재들이고 게으르고 뭔가 미천하고 아직은 부족한 뭔가 이런 존재들로 여기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라를 이끄는 국정운영 정치,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백성이 참여하는 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정 운영이나 정치 같은 이러한 엄청난 일들은 아무나가 아닌 뭔가 학식이 있는, 배움이 있는, 혹은 뭔가 부가 있는, 타고난 신분이 있는 뭔가 좀 이런 스페셜한 갖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일종의 이제 엘리트주의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결과 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자, 이들은 이제 계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이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임금이 모든 걸 다 하는 일명 전제군주제라고 불리는 이러한 방식이 이제는 낡고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근대라는 현대라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데 자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이러한 정치를 담당하는 건 이런 스페셜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스페셜한 사람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군주, 국왕이거든. 그래서 아무리 발전된 체제를 찾고 찾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치 체제가. 근데 이 중에서도 반드시 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대적인 시스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입헌군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제안하는 게 입헌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의 머릿속에는 군주라는 존재를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국정운영 나라 정치를 할 때 모든 나라가 군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군주가 없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성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애초에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야. 이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걸맞게 백성을 대할 때도 그 태도가 티가 나는 거죠. 백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백성이 이 계몽운동에 참여할 때 뭔가 그런 태도가 진심 어리게 뭔가 열정을 다해서 참여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애국계몽운동 초창기 욕도 좀 많이 먹고요. 효과도 그닥 좋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운동은 대체적으로 지식인들이 이끈다는 거죠. 지식인이 왜 지식인이겠습니까? 똑똑하니까 지식인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1년, 2년 뭔가 이러한 애국계몽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 선입견,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들, 이러한 것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 국권 수호라는 목표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달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백성을 계몽하려면 우리가 지니고 있던 이러한 편견을 타파하고 한계점을 극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들은 역대급의 새로운 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단체가 신민회라고 합니다. 네, 신민회. 아주 중요한 단체예요. 사실상 앞에 단체들 다 치우셔도 돼요. 얘가 바로 애국계몽운동의 꽃, 하이라이트인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선생님 필기할 때 엔간하면 딴 색깔로 안 바꾸는 거 알죠? 자, 그런데 딴 색깔로 바꿔서 이렇게 큰 글씨로 적었어요. 자, 그만큼 이 신민회는 아주 중요한 단체인데요. 그럼 이 신민회는 어떤 인물들이 활약을 해서 만들었냐? 그러니까 앞에 독립협회가 서재필이었다면, 자, 이 신민회는 우리 교과서 41쪽에 요 사진에 존재하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설립이 된 단체고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양기탁이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지식인들을 초빙을 해와요. 그래서 이제 단체를 구성을 하는데, 자, 이들은 단체를 꾸릴 때 애초에 목표를 지금까지 애국계몽운동 단체들과 다르게 활동 기간을 길게 만들고 싶어. 단체 수명이 길어졌으면 좋겠어. 롱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자, 그러자니 필연적으로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방식, 즉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 공개적으로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단체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줍니다. 즉 일제의 감시를 안 당하려면 비밀리에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운영 역시도 비밀리에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의 이제 이 비밀의 정도가 얼마나 엄청났느냐? 이제 초반에 메인 간부들이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민회 간부구나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신민회 가입 회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원이 예를 들어 자 A, B, C, D 이 동네 친구들이요. 다 같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어요. 신민회를 각자 생각을 하다가 가입을 해야겠다 소문을 듣고 이제 가입을 한 거야. 문제는 되게 웃긴 게 A는 B가 신민회 회원인 것만 알아. 얘는 얘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B는 A가 신민회 회원인 걸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A가 누군가 자기도 모르는 신민회 회원으로부터 뭔가 이제 비밀 사인 같은 게 있겠죠. 해가지고 신민회 사인을 받아. 뭐 11월 11일 우리는 무슨 모임을 갖겠습니다 하면은 이 A가요. B 집 근처나 이런 데 쪽지를 남겨요. 메시지를 남기면 B는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민의 메시지란 건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회원인 C라는 회원을 찾아가서 이 쪽지를 역시 전달을 해요. 근데 C는 B가 보낸 걸 몰라. 그래서 C는 그냥 신민회가 이때 모임을 하는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회원인 D를 찾아가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 A, B, C, D가 모두 회원인데 이들은 서로 지들이 신민회 회원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게 되면서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가 무려 일제강점기인 1911년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후에도 활동을 할 정도로 상당히 수명이 길어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들은 이렇게 길게 활동하면서 결국에는 이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 국권수호 운동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들은 이제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국권 회복 이후의 상황도 염두를 하는 거거든. 자, 우리가 이제 나라를 되찾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나라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지금처럼 낡고 오래되고 잘못된 뭔가 정치 제도들을 다 바꾸고 근대적인 시스템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 애국계몽단체에서는 연구를 했던 게 입헌군주제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도 신민회도 입헌군주제를 살짝 고민을 합니다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민회가 등장한 시기는 1907년이거든요. 자, 이미 고종이 강퇴가 당한 거고요. 고종 강퇴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순종이 즉위하면서 정민의학을 체결한다든가 상당히 좀 저항을 못하는 허약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민회는 이 군주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지. 이런 순종처럼 저항을 못하는 비리비리한 국왕, 이런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 걸까? 이런 국왕이 있을 바엔 차라리 국왕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래, 어차피 우리가 백성하고 계몽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백성들의 능력치, 뭔가 역량이 성장을 할 텐데, 차라리 저런 무능한, 허약한 국왕이 있을 바에는 이런 계몽 활동을 통해 성장한 백성들이 주인인 나라가 더 오래 튼튼하게 버티지 않을까? 라는 이러한 자아성찰 반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드디어 그래, 이 나라에 굳이 왕이 필요하지 않겠다. 라는 시스템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입헌군 주제가 아닌 왕이 없어도 괜찮은 나라, 공화정의 시스템, 공화제의 시스템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좀 덜 떨어졌다라고 여겼던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의식에서도 상당히 벗어났다라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 백성들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백성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걸 더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초반에 굉장히 우리 민족을 어떻게 계몽시킬 것인가 이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국 각지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등의 여러 가지 학교들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자, 이 학교에서 민중들을 가르치면서 민족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거죠. 민족의 어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런 학교를 세우려고 보니까 학교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역시 뭐니 해도 그치 돈이 필요해요. 즉 우리 민족의 경제적인 성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터,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즉 이걸 위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일하고 노동하고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 다양한 종류의 기업 같은 것들을 설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명한 회사가 자기 회사. 정말 자기 거 하고 싶었나 봐. 그치? 네이밍 센스 죽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마크, 상징, 태극. 요거를 걸어둔 태국서관 이런 식의 이제 회사 기업들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경제적 성장 그리고 여기서 마련한 비용으로 학교에 다시 재투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 활동을 할 때 되게 모순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앞에서 애국계몽 운동단체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한계점이라고 했죠. 자, 실은 학교를 세웠어요. 회사를 세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 여기 회사 세웠으니까 학교 세웠으니까 와서 공부하세요. 와서 일 좀 하세요. 이런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신민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비밀단체예요. 자, 그럼 비밀단체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걸 홍보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민회 이름을 걸고 우리 신민회가 만든 학교입니다. 믿을만 해요. 오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신민회에서 주관해서 만든 회사예요. 여기 월급 안 떼먹어. 여기 일할만 해요. 오세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신민회 이름을 걸고.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단체, 이 활동들을 홍보를 하게 될까? 백성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활동. 언론입니다. 바로 신문을 제작한다는 거지. 즉 신민의 이름을 따로 내걸지 않아도 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신문에 광고 같은 걸 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회사나 학교 활동을 홍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신민의 일종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 아주 유명한 신문이 이때 운영이 되는데요. 자, 이 신문의 이름은 대한매일신보고요. 자, 실은 이 신민의 설명이 적혀있는 교과서 41쪽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신문은 이미 문화파트에서 언론 활동에서 이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는 같은 내용 반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더 쉬우실 거고요. 참고로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문화파트 당연히 읽어봤겠죠. 자,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 그 신민의 간부 중에 하나였던 양기탁이 주 활약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한 신문인데요. 자, 그래서 양기탁이 사실상 당시 이제 편집장, 발행인 이런 역할을 주로 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문 기사에 이제 기사를 만드는데 재밌는 건 당연히 이제 신민의 간부가 만든 기사니까 이 대한매일신보에는 아무 내용이 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뭔가 일제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항일운동, 저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들어갈 게 안 봐도 뻔한데요. 재밌는 건 이러한 항일운동 기사가 다뤄짐에도 일제가 이 대한매일신보를 딱히 견제하지 못합니다. 탄압하지 못해요. 왜냐?
실은 기사는 양기탁 선생께서 주로 제작을 하시고 만드셨지만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 사장님이요, 양기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거든요. 자, 문화파트 읽어보신 친구들은 보셨을 텐데 바로 베델이라는 분입니다. 자, 베델, 이름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네요 라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실은 이 베델이란 사람은요, 영국인이었는데요. 자, 안 그래도 그냥 외국인도 일제 입장에선 견제나 탄압이 어려울 텐데 영국인이란 점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이 베델이란 사람이에요. 왜냐? 일제는 영국과 2차 영일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자, 이 2차 영일동맹의 영향으로 영국인, 영국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다른 외세에 비해서.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영국인 배들이 그걸 이용해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에 쉴드를 치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던 일제 통감부가 기사 내용 알아요. 얘네가 지금 항일운동하려고 학교 만들었다는 거, 항일운동하려고 회사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홍보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견제나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베델 덕분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델이란 분은요, 비록 영국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훌륭한 독립운동가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자, 게다가 이 베델은 나중에 가면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책에서는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한국식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이 이름이 조금 웃겨. 왜냐면 이제 이분이 언론인이라 그런지 그 성함을 만드실 때 말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설자를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성씨를 만들 때 베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씨 앞에 배씨를 쓰신단 말이야. 그래서 성함이 배설이라고 불리세요. 그래서 요게, 그치, 우린 동음 이유의 다른 의미가 언뜻 떠오르게 되죠. 연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웃길 수 있는 이름이긴 한데요. 자, 그래도 감사한 분이니까 너무 웃지는 마시고, 자, 그러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델 혹은 이 배설이라고 불리시는 영국인께서 활약을 하셔서 신민의 기관지 대한매일신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항일과 관련된 기사들을 자유롭게 실을 수 있게 되고요. 자, 당시 그런 기사로 아주 유명했던 게 이제 대놓고 을사늑약을 저격하는,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기사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뒤에서 배우게 될 국채보상운동, 그러니까 항일운동의 하나인 거죠. 요런 운동을 소개하는, 후원하는 그런 기사들을 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의 굉장히 이색적인 점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의병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이들은 항일운동에 대한 기사로서 의병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의병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신문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애국계몽 단체들이 신문을 혹시 만들었을 때도 의병을 다루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자, 앞에서 우리 한계점이었죠. 자, 이런 의병 같은 무력 활동을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의병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기사가 다른 신문에선 일반적이었어. 그래서 의병아 좀 그만해라. 약간 이런 게 대체적이었다면, 자, 대한매일신보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들은 민족교육 이런 계몽활동 몇 년간 지속을 하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공부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자, 자기들의 신념이 패는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일제가 군대를 앞세워서 무자비하게, 우리 또 저번에 드라마도 봤잖아요. 저렇게 만행을 저지르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데 이게 그냥 글 쓴다고, 말한다고, 똑똑해진다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럴 만한 실질적인 힘, 군사력, 무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당시 아직 우리 신민회라든가 이런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군사력 무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역할을 의병이 대신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의병은 정말 고마운 존재라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병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의적인, 뭔가 반가운 그러한 통쾌한 기사들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당시 신문들 중에 가장 구독자, 그러니까 신문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았던 그런 신문사가 되고요.
그래서 일제를 상당히 머리 아프게 했던 그런 신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문에서 의병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소개하던 신민의 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예 대놓고 그냥 의병한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라를 되찾기 위한 군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라는 것까지 인식을 이제 확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심지어 신민회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까지 활약을 했던 단체잖아요. 자, 이 나라를 되찾으려는 독립군 이거를 우리 손으로 키워봐야겠다라는 인식까지 뻗어갑니다. 자, 그 결과 이 독립군을 키우기 위한 특별한 기관,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 독립군을 일제 감시가 드글드글한 국내 지역에서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제 감시가 비교적 좀 덜한 만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요. 여기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고 결정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할 신흥 강습소라는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 신흥 강습소 너무너무너무 유명하고 대단한 학교라서요. 일종의 이제 독립운동계의 서울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그 자체가 일종의 신분 보장이 되는 이 사람은 뭔가 능력이 뛰어난 독립군이구나. 요런 지표가 될 정도로 엄청 유명한 학교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영화 암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암살에서 그 속사포라고 조진웅 씨가 맡은 캐릭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신흥무관학교다라는 것들을 이제 막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암살 영화 중간중간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우리 보고 누굴 까짓기라는 겁니까? 나야 핫발이라 그런 것까지는 모르고 여기 이세광 대원하고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서요. 상해 밀어보자고 해서. 김원봉이 나를 찾아? 야, 이거 감격스럽구만 이래. 나는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 저 자식이 없다 이건가? 근데 말이야 그 항일운동이라는 거 그 욱하는 마음에 한 3, 4년 갑디다. 근데 그것도 배가 불러야 하는 거지. 이렇게 뭐 돈 한 푼 없이 이러는 거는 좀. 신흥무관학교 나오셨죠? 졸업할 때 혈서도 남기셨던데. 내가요? 그랬나? 10년이나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지 나는. 낙엽이 지기 전에. 아이 거기까지 딱 쓰고 빈혈이 온 게 내가 지금 딱 기억이 나네. 낙엽이 지기 전에 무기를 준비해 압록강을 건너고 싶다. 이 결의에 참 영문입니다. 이제 건너가시지요. 다시 들어온 소식입니다. 금요전 10시 7분경 확인되지 않은 불량 선인들의 습격을 받아 마보로 동장 각하께서는 경미한 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후 있을 아드님의 결혼식은 미츠코시 백화점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병대는 현장에서 즉사한 두 남성의 신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속보를 통해 정당한 말을 다시 듣겠습니다. 어제 어떤 놈이 날 쐈어요. 어디선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차부터 빌려보죠. 지금 제물포로 출발하면 배는 탈 수 있으니까. 맞아. 나 끝까지 갑니다. 작전은 그만 있어요. 지금 그 몸으로는 안 돼요. 이거 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야. 내 톰슨하고 적삼이가 남긴 폭탄 좀 챙겨줘요. 그리고 마담 내일 가게 문 닫고 좀 피하시고. 조진웅 씨 볼 때마다 너무 멋있네요. 아무튼 이 장면 말고도 내가 알기로는 좀 몇몇 장면들이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조진웅 씨가 심지어 이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홍보대사 뭐 이런 것도 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뉴스 보니까. 아무튼 그럴 정도 이제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자, 이 엄청난 이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짓는데 당연히 뭐 신민의 간부였던 안창호 선생님이나 양기탁 선생님 같은 분들도 활약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여기서 굉장히 큰 희생을 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과서 43쪽을 보시면 자세하게 그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설명 찾으셨나요? 교과서에? 네, 맞습니다. 바로 거기에 적혀 있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 이 이회영 선생님 일가 형제들이 이 신흥강습소 설립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아쉽게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안 보여서 내가 사진 하나 검색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요 분이 이제 요 6형제 중에 넷째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시는데 뭐 인폼이나 이제 활약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 형제의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요. 실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1학기 때 그 옛날에 한번 창체 활동이었나 뭐 그런 거 할 때
한번 영상도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회영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혹시 이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가신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그 가족은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 이 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 중에 어떤 중심이 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나옵니다. 이씨 육형제의 경우는 넷째 동생이 굉장히 특출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회영 선생은 안 되겠다.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겠구나. 나라의 군대가 없으니 어찌 일본과 싸울 수 있겠는가. 내가 무장, 군대를 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 만주로 무관학교 만들 자리를 보러 이제 다니고 계셨어요. 집이 여기는 서울 명동이었는데 이렇게 압록강 건너서 여기를 서간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일대를 땅을 알아보고 돌아오실 때 1910년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 의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은 자신의 육형제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의 회의가 되죠. 형님들, 우리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이항복의 후손인데 이대로 우리가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에게 은혜로운 돈, 은사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완용이 30억 받았거든요. 지금 돈으로 15만 원. 30억의 나라를 판 사람이에요, 이완용이. 근데 여기는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는 단호하게 무슨 소리냐. 일본에 나라가 뺏긴 상황에서는 쌀 한 톨도 내가 일본 쌀은 먹지 않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 싸우자. 이렇게. 자, 단합을 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 가자. 너 땅 봐뒀어? 봐뒀어. 어디 봤어? 여기는 중국의 만주의 서간도에 가면 좋은 땅이 있는데 우리 재산 팔아서 여기다 무관학교 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재산이 꽤 됩니다. 이 둘째 형이 이석영이라는 사람인데 요 분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영의정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양자를 잘 안 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실 부인의 큰아들 적장자가 사망하면 똑똑한 자기 조카나 주변 인물을 아예 양자로 들여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전 재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여기는 이성영은 럭키죠. 당시 영의정한테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그 집 재산을 전부 물려받게 되는데 그 집 재산이 얼마냐? 양주에 있는 땅이었는데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시가가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땅이에요. 엄청난 그 재산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둘째 형 이석영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급히 처분하마. 그래서 그걸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서간도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급히 팔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고 600억에 그 땅을 팔고 돈을 이제 쥔 거죠. 그리고 명동 땅은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왜냐면 일본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일가족 50명이 노비 포함 서간도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어려운 건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이때 이 50명의 일가족이 서간도로 건너간 게 1910년 이제 8월 29일 날 우리가 일본에게 망하고 12월 30일 날 여기는 압록강을 건너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영하 30도예요. 이 당시 기온이. 근데 그때 안고 간 아이가 채 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예요. 우지영 감독님. 지금 사랑하는 딸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서윤이. 그죠? 네. 저기는 서간도에 이 어린아이를 안고 이주하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어머니는 뭐하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반대하는 형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꿍시렁거리는 사람 없고 노비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를 강보에 싸들고 여기는 압록강을 건너면, 압록강을 건널 때 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압록강은 폭이 넓어요. 배를 저어서 가는데 뱃사공에게 이회영 선생님이 많은 뱃삭을 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이렇게 필요 없어요.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려고
여기는 조선 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압록강을 건너려 할 텐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소? 헤엄을 쳐서 건너려 할 것이오. 그럼 위험하니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배로 건너게 해주시오. 라는 말씀을 남기신 분이 이회영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은 그 돈 600억을 가지고 가서 여기는 서간도에 학교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로 이름이 바뀐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회영 선생께서 만드신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20년까지 무려 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하는데요. 그 졸업생 중에 유명한 사람이 지청천 장군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암살이라고 기억하시죠? 암살 여주인공이 누구죠? 전지현이죠. 영화에서 안호균으로 나오는데 그 전지현이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 소속 저격수로 나와요. 그 지청천 장군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혹시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들어보셨죠? 그 전투에서 활약한 군인들이 거의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됩니다. 정말 신흥무관학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누가 했을까 싶을 정도로 무관학교의 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흥무관학교뿐만 아니라 약 20여 개의 학교를 저기는 서간도에 지었던 분이 바로 이회영 선생이세요. 왜 이렇게 학교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위기에는 교육밖에 없다. 우리 젊은이와 청소년들 밖에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교육에 목숨을 거신 분이 여기는 이회영 선생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3,000명을 학비 무료죠. 숙식이 무료였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600억이라는 돈이 10년 만에 다 소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십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면 당시에 그 내용을 부인이었던 이은숙 여사의 서간도 시중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이래요. 그 추운 서간도에서 이회영 선생을 만나러 하루에도 독립군들이 수십 명씩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을 일일이 그 밥을 다 해드리고 설거지하고 또 상 차리고 그거를 반복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시 9살 난 내 딸과 만삭의 몸인 나뿐이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930년대가 되면 이제 이회영 선생님 연세가 이제 60세가 넘게 되는데 한 달에 절반을 굶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아드님의 그 기록을 보면 일주일에 2끼 먹으면 그때는 운 좋은 한 주였다. 이럴 정도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 600억을 다 버리고 그 감투와 관직, 유혹을 다 버리고 그 속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못 참겠는 거죠. 내가 직접 처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간도 만주에 계시다가 여기는 상하이로 1930년대 초반에 직접 거사를 위해서 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와이프 이미 국내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금을 다 썼으니 국내로 들어가서 돈 좀 구해줘 여보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은숙 여사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알았어요 그러면서 와서 돈을 구하는데 그때 만삭의 몸으로 돈을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삭바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삭바느질을 해서 모은 돈을 서간도로 송금을 해요. 그렇게 7년간 송금한 분이 이은숙 여사시죠. 그러다가 날라온 편지 한 통이 뭐냐면 여보 내가 당신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지금 상해로 가서 거사를 치러야 하니까 우리 딸 둘은 내가 고아원에 맡기고 아들을 데리고 상해로 가겠어. 이게 7년 만에 날아온 편지예요. 그 이은숙 여사의 기록 중에 유일하게 한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망창스럽다고 표현을 해요. 망창이 뭐냐면 눈앞이 아득해지고 이 목이 메이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겠나라고 묵묵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그 형제들이 모두 다 참 가슴 아픈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째 이건영 상해에서 독립운동 중에 병사를 합니다. 광복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둘째 이석영
600억을 쾌척한 바로 그분이거든요. 그분은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이철영은 신흥 무관학교 교장이었으나 병들어 죽고 이회용은 모진 고문으로 순국하셨고 다섯째 막내 이호영은 독립운동 중에 1933년 소식이 끊겼다 그러죠. 나중에 기록을 봤더니 온 가족이 일본군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섯째 동생 이시영만 유일한 생존자로서 광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그때 600억 쾌척하셨고 또 명동 땅도 그냥 두고 가셨는데 그거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환급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게 기부한 것이고 우리가 국가에게 이 민족에게 바친 재물인데 그건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덕분에 이렇게 시민에는 그러니까 단순한 애국계몽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독립군 양성 같은 엄청나게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활동 과정에서 기존의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한계점, 문제점, 편견들을 다 타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대단한 독립운동으로 손꼽히고요. 자, 그래서 시험 출제도 잘 되고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꼭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은요. 어쨌든 이 지식인이라는 존재가 일종의 계몽운동 단체, 계몽 단체를 만들어서 백성들이여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백성한테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쵸? 애국계몽운동은 대부분의 운동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일종의 트렌드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예외가 되는 활동이 하나 있대요. 즉 지식이나 계몽단체가 나서서 백성이여 합시다 라고 하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나서서 자발성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오히려 지식인들이 감동을 해서 뒤에서 보조를 하게 만들었던 그런 운동이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국제보상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요 운동부터는 지금 이미 수업 다 들었죠? 여러분 다 자가격리 끝나가지고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영상을 너무 늦게 올려줘서 너무 미안하고요. 내가 그 평가한다고 이거 생각을 전혀 못했어. 그래서 꼭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